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특집 보좌관 여의도를 말한다 3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얼마 전까지 야당이었다가 요즘 여당 확실하게 느끼신다는 윤상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요? 예, 첫 방송이라는 게 거짓말이었다. 뭐 과찬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예. 학원 같은 거 다니시는 거예요? 사회자께서 워낙 잘 봐주셔서 네. 저희도 긴장감 없이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저를 칭찬해 주셔도 예. 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인 박동훈 국민의당 보좌진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라는 이 수식어. 엄청난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영광이죠, 개인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방송처럼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죠? 뭐 돌발 질문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뭐 이렇게 질문지 드려도 네. 이대로 안 간다는 거 아시면서. 예. 예. 그리고 요즘 뜬금없이 나타나신 이정현 대표의 후배이신 김수철 바른정당 보좌진 협의회 수석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철입니다. 이정현 전 대표랑 무슨 관계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분은 곡성이 고향이시고 네. 저는 구례가 고향이고요. 아. 또 개인적으로 그 고등학교를 같은 고등학교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당에 또 선배셨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그 2014년도 7월인가 그 저기 총선 그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치를 때 네. 내려가서 상황실장도 하면서 아. 실제로 되게 많이 도왔던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역감정 타파에 앞선 두 분. 아, 네. 그리고 저의 또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 사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왜요? 이정현 대표 시절에 욕 많이 먹었잖아요. 당이 지금 풍전등을 위기에 있는데 그 본인 순천의 예산만 따로 들어간다 막 이래가지고 뭐. 그 시차가 좀 있는 네. 것 같고요.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식도 하시고. 예, 네. 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단식 그게 정말 희화가 많이 됐죠. 저렇게 해서는 안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와서 그 단식 계속 하라고. 아니 근데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순천에 이제 예산 폭탄 문제가 그때 쟁점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동안에 역차별됐던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그 이정현 의원의 집념과 그리고 또 사실 호남 지역에는 그 보수 진영의 그 의원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정치를 한다. 네. 그 어떻게 보면 뜬금포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뭐 탈당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덜커덕 탈당을 하질 않나. 지금도 우수석이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단식이라든가 탈당이라든가 고뇌에 찬 네. 결단이었겠습니까? 힘든 결정이었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분께서 그 당뇨로서 시작을 해서 그것도 이제 사실 국회의원 수행 비서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분이 국회의원 낙선하니까 이제 당의 사무처로 와서 30여 년을 보낸 보수정당에서 본인이 탈당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되게 힘들었을 텐데요. 그게 네. 그만큼 작년에 그 탄핵이라든가 박근혜 그 대통령 그 사태, 최순실 네. 사태가 그만큼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그 안에서 되게 힘든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후배시니까요. 뭐 그렇게 옹호해 주시면 네. 그 받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민주당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추미애 대표. 안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인 정치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너무 자기 정치 하셔가지고 네. 청와대랑 모두를 다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비판 받고 있죠. 네. 네,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본인 정치라고 정치인은 어쨌든 자기 정치하는 건 맞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주변에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들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불협화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인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산도 뭐 순천에 가서 순천을 위해서 따오고 막 이랬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광진구도 잘 안 간다면서요. 저도 서울 의원님을 모셔봤는데 네. 사실 서울은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거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추미애 의원님께서 이제 좀 더 이제 큰 꿈을 내지는 뭐 네. 본인의 또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건데 안타까운 점이 있죠. 아, 그렇군요. 역시 윤상훈 보좌관께서도 물을 타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국민의당도 한 분 계시잖아요. 강철수. 아, 예, 이번에 그 헌재 소장 그 딱 부결되고 나서 예. 뭐 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뒤에서 아우 제발 그만 좀 얘기하시지 왜 저거를 저렇게 계속 얘기하시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박동원 보좌관. 우리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양당제의 어떤 폐해를 극복해내고 다당제 체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진짜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진 면목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보여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분이 이렇게 다 한 번씩 해명을 하셨습니다. 본인들의 색깔을 확실히 살려서 제 기회를 드린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뜬금없이 뜬금포 예, 네. 그렇게 해서 본인들 그 모시는 의원님의 칭찬도 갑자기 하셔도 저는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씩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셔서 네. 아닙니까? 요새 지금 의원님 하죠? 열심히 하십니까? 예? 의원님 열심히 하세요? 저 사실은 저 여기 6시 반에 우리 박도원 보좌관하고 오기로 했는데 네. 25분까지 저기 한 1시간 반 정도 국토부 실국장들하고 업무 보고 받으시고 아. 그러다가 눈치 보다가 간신히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눈치 안 보고 아이킥인데 눈치 보다 오셨어요. 저도 눈치 엄청 보고 아, 왔습니다. 그래요? 저, 눈치 보니까 그 현안 일이 오늘 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니세프하고 WFP에다가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 현황이 네. 터지니까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걸 시간 내에 마치고 미리 약속은 했지만 나오는 게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아, 그럼 이제 박동훈 보좌관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니 저는 뭐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희 의원님이 뭐 칭찬하려면은 굉장히 많은데 네. 하여튼 굉장히 성실하세요. 저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작진 그래서- 빨리 밑에 프로필 띄워주세요. 뭐 이게 고시삼관학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굉장히 이렇게 그 끈기와 이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뭐 매일 아침 6시 반에 이제 집이 그 판교에 있는데 그렇게 출근하시고 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니까 네. 눈치 안 보는 걸 의원님 칭찬도 돌려가지고 저는 좀 의원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포팅 해주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그러면 의원께서 네. 김관영 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예, 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군요. 예. 눈치 보고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윤상훈 보좌관께서는 눈치 보고 나오셨다면서요. 그 눈치 의원님이 뭐 눈치를 왜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보좌진의 숙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의원님들이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의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 타이밍이나 아까 네. 박김 보좌관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사실은 스스로 눈치를 보는 게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긴장하고. 업무적으로 보좌관은 좀 섀도우 스트라이커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그 예, 김수철 제가 보좌관.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에게 넘기고 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 시간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의원회관은 역시 의원님의 시간표대로 도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의원님의 시간표대로 도는구나. 네. 그럼 개인 삶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보좌진들 시간 희생이 많이 따르죠. 김상훈 보좌관. 예. 근데 그게 저희들 숙명이라면 숙명이고, 그래서 거의 어디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보는 데는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친구들을 보든가 아니면 진짜로 막 대학 동문들 같은 경우 몇 년 만에 한번 상가집에서 볼 정도, 뭐 그 정도로 좀 열악하게 삽니다. 야, 그 정말 저녁이 없는 삶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연설문을 보좌관들이 다 쓴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럼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러나요? 예,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저희 그 김관영 의원이 그 작년도 박동원 그 보좌관? 탄핵할 때 12월 9일날 이제 탄핵 제안 설명을 저희 김관영 의원이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탄핵의 이제 주역이죠. 이제 제안 설명을 하면은 의원실에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토를 이제 의원님도 이제 수정을 같이 보시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그 2015년에 저희 의원님이 그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안 부결을 그때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이끌어냈는데 네.
그런 거 같은 거는 직접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직접 쓰시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상임위원회라든지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는 이제 보좌진들이 네. 다 준비를 많이 해드리는 편이죠. 그렇군요. 그 윤성호 보좌관은 어떠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해서 네. 초안을 어느 정도 잡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가감을 좀 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정감사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꼭 해야 될 얘기 핵심 그거를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의원님 따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는 시간과 발음과 이런 거 좀 하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보좌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아젠다를 이번에 이걸 하고 싶다 네. 상임위에서 이제 정무위 준비를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연설문 예, 김수철 저희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연설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질의 요지서를 중심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기본 데이터를 붙여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질의할 수 있는 요지를 적어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보좌진들끼리 의원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의원님께서도 계속 생각을 또 진화시키고 또 하다 보면서 또 사실은 그것도 끝난 게 아니고 또 상임위 회의장 가서도 또 거기에서도 계속 생각의 진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거기에 뒤에 앉아 있으면 또 불러서 또 체크해서 네. 계속해서 그런 결과의 산물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의원님의 발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모든 거를 코디네이션하는 코디네이터 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윤상호 보좌관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특수한 상황인데 네. 여기 우리 두 분과는 달리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네.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란 건 되게 회의를 주재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여야 간의 일정 조율하는 게 주로라서 네. 저는 일단 출근하면 일단 의원님 일정 주로 행사 일정이 많으세요. 네, 이런저런 기념 행사들 많아서 그런 일정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있을 각종 이런 행사 준비 그다음에 아까도 저기 국토부와 뭐 네. 이런 부처랑 같이 이제 그 정책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일정들 잡고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솔직히 오전은 좀 여유가 있고요. 오후부터는 이제 그런 손님들 정부에서 오시는 분들 네.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몰려오시는 시간이라서 퇴근 직전까지 거의 뭐 엉덩이를 떼지 못하고 계속 손님들 맞이하는 게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민원도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녁 약속하고 밀린 거 있으면 또 밤에 남아서 또 일을 하고 이게 저희는 위원장실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죠. 여당이 네. 계시니까 훨씬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김수철 보좌관. 저희는 이제 그 외통이다 보니까 네. 그 아침에 언론 보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8시부터 한 7시 한 50분부터 네. 한 1시간 정도를 되게 현안 중심으로 언론에 난 것들을 챙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모시는 의원님께서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시다 보니까 네. 또 원내 확대 당직자 회의라든가 그 주요 당직자 회의를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또 무슨 발언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당에 관련된 일정들, 당무들을 좀 챙기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의원님이 그 사무실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께서 발언하셨던 거라든가 또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끼리 또 들은 또 그러니까 이야기 나눈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보좌진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오늘까지 챙겨야 될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사실은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네. 또 일정을 보시고 보좌진들은 보좌진대로 아침에 진행된 회의를 그러니까 챙기게 되고요. 이제 끝날 때쯤 해서 내일 아침에 또 회의 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으면 이제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이제 의원님 테이블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아침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진전된 또 어떤 안이 나오거나 그러면 또 다시 회의를 해서 또 말씀을 또 준비하시고 그러십니다. 박동훈 부장께서는 거의 뭐 유사한데요. 네. 저희도 이제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회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는 알겠는데요. 예. 일주일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뭐 거의 그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요일 날 지역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주말 일정들을 쭉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30대는 거의 의원님이 중심이었어요. 저희 그 거의 대다수 보좌진들이 의원님 일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매주 이제 금기원래를 하시거든요. 금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저녁 때 올라오시고 이제 지역을 챙기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주말에 출근해서 하지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주로 보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가족들과 보낸다. 부러우십니까? 윤석열 보좌관? 부러운 거죠, 사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2002년에 국회 들어왔을 때는 네. 그때 이제 주호일제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모시던 의원님이 주호일제 심의를 하고 통과가 됐는데 네. 그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오전 무조건 출근하는 시즌이었어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 오전 출근이지 의원님 가시고 나면은 서너 시 되면은 이제 토요일이 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일요일 날 아침잠 자고 나면은 또 일 네. 벌어지면 또 오후에 출근해서 그러니까 야. 거의 뭐 우리 농담으로 저희 국회 뭐 월화수목 금금금 뭐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 없는 게 2000년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랬죠. 선거 네. 때 이렇게 준비를 하러 네, 가면 박동호 의원. 한 5개월 정도 전에 지역을 내려가 가지고 선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주말도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씩 올라올 때도 있고 뭐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참 기자들도 가족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쵸, 예. 보좌관들께서도 가족을 잘 돌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그 저희도 이제 딸이 또 봐요라고 인사를 할 때마다 또 놀러 와. 또 봐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그게 그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김수철 보좌관? 사적인 이야기긴 한데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이들이 벌써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 옆에 그 다른 보좌관님은 이제 아이들이 지금 3살 뭐 6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아침 일찍 나오고 또 저녁 늦게 들어가고 또 주말이면 또 가끔 출근할 때가 있고 하니까 되게 그걸 미안해 하고요.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가족은 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디 1박 2일로 어디 가서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좀 못했던 걸 또 이렇게 말하자면 또 그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보좌관들께서 이런 그 하루 일과 뭐 일주일의 일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자들하고 삶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예, 예. 출입처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네. 쫙 뭐 30석, 뭐 20석 이렇게 있으면 착착착 네. 다른 이제 네, 네. 회사들의 기자들이 이렇게 각각 앉아서. 다 각각 앉잖아요. 네. 그러면 뭐 친하게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앉는 순간부터 경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경쟁을 하는데 아니 그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경쟁 상대가 뭔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서 이게 빵 터졌다. 그러면 이쪽 의원실에서 난리가 날 거니까. 준비하고 있던 입장에서 네. 그렇게 보좌관? 먼저 이렇게 그 선수를 치면 네.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은 애를 써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다른 뭘 쓰든지 막 그 애를 쓰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보면 이제 김철 보좌관. 예, 무슨 상황이 터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코이카 무슨 비리 문제 이런 게 좀 네. 있다고 하면 이제 그걸 언론에 나가면 그것과 관련된 걸 확장을 해서 더 깊이 파서 언론에 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이 또 아직 못 받은 언론이 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언론을 통해서 다시,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게 되게 그게 그 자료를 요구하면 보통 한 10일씩 걸리거든요. 네. 자료 준비하는 과정, 그게 하나 아이템이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한 달은 뭐 아니라도 한 20일 정도 충분히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좌관들이나 의원님 노력했던 것들이 허사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기자들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일단 일단 저는 저기 윤성원 보좌관. 그 아이디어를 내서 같은 문제점이라도 좀 다르게 봐서 네. 각각의 언론사의 그 입장이나 평상시 언론 보도 성향에 따라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저 대정전 사태 났었잖아요. 네네. 9월에. 그 국정감사 직전에 났어요. 네. 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국정감사 아이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다 그때 기본적인 주제는 예비 전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다. 그렇죠. 다 그 주장을 하죠. 네. 이제 그건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다행히 미리 발전소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전력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 예비량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우리 헤르츠 있잖아요. 네네.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이제 60헤르츠인데 네네. 이게 0.5헤르츠만 떨어져도 이 전력 부족 사태라고 해가지고 경고등이 켜지더라고요. 발전소 내부에. 예. 근데 그때가 딱 그거였었어요. 아, 그럼 이거 저기 헤르츠가 바뀌었겠구나. 그래가지고 자료를 바로 받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렇게 해서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딱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내는 그 과정. 네.
아이디어 예. 뭐 이런 게 기자분들이 이제 그렇죠. 취재할 때 똑같은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머리 아프잖아요. 아, 머리 아프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타사에서 똑같은 출입처에서 타사에서 특종을 하면 그 낙점해서. 기자는 예. 그 기자는 기자실에 들어올 때 문을 빵 차고 아이 물 먹은 기자들만 있네 이러고 이제 싹 들어오고 아 당당하게 들어오고 다른 기자들은 다 고개 숙이고 데스크한테 언제 전화 올지 큰일 났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막 이게 연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는 보좌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휴가를 가서도 이 휴대폰을 꼭 들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자들은 일부러 해외로 막 가면서 전화 안 되는 데로 막 가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의원님하고 수시로 네, 이렇게 박동 보좌관. 그 소통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그리고 긴급한 일들이 또 많이 터져요. 또 특히나 뭐 북한 같은 거기는 그렇지. 미사일을 쏴도 꼭 주말이나 휴일에 이렇게 쏘기 때문에 그런 네. 일들 뭐 비상사태 터지면 뭐 이렇게 바로바로 연락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실제로 네? 그걸 김수철 예, 보좌관. 휴가를 가더라도 현안 이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잊고 지낼 수는 없고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적정하게 긴장을 좀 느슨하게 할 뿐인 거지 또 전화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 처리한 게 사실 속이 편합니다. 네. 예, 그걸 갖다가 모른 척하고 휴가 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화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역 시절에 데스크한테 전화 오면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거 왜 전화야?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업무 스트레스가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그걸 또 감내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떠십니까? 네? 그 민간 박동 보좌관. 기업에서 그 상사들이 업무 지시를 이제 업무 일과 시간이 끝나면 이후에 이제 뭐 이런 카톡이라든지 카톡. 문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연락을 하지 카톡 말게 금지법. 하는 그런 네. 법안을 내달라고 이제 그래서 모 의원실에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좀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외 직군이 또 있다면서요? 기자도 예외 직군이에요. 보좌진도 예외 직군 될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아니라 네? 저 같은 유상호 경우는 보좌관. 핸드폰 뉴스를 계속 1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거든요. 아. 근데 의원님이 물어보지는 않으시는데 어느 순간 한번 가끔 네. 알고 있나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아 그건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엊그제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밥 먹을 때 식탁, 네. 잠잘 때 침대, 네. 그다음에 저기 핸드폰. 뭐 핸드폰을 그때는 덮어두자. 그 아이하고 약속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외는 안 되냐? 나 직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어보는 것까지만 허용해줬습니다. 야.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안쓰럽네요.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뭐 집안이 평온하다 그러는데. 애처가시고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그 예, 김수철 긴 보좌관.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국회 이제 1층에 가면 휘트니스 센터가 있고 이제 네.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보면 진짜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거기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비치를 아, 해놓거든요. 그것도 갖고 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샤워하면서도 네.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그게 그분이 의도했는지 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핸드폰이 놓여 있으면 네. 굉장히 신경이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그럴 이제 정도. 수행비서님들이 네, 맞아요. 그런 거 아,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이 이제 그 예. 갑자기 이렇게 일정들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급하니까 그 목욕탕 혹시 하는 거 몰라서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뭐 특수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국정감사 노하우가 궁금한 게 있어요. 기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상훈 보좌관께서 분명히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수철 보좌관하고 두 분이 친해요. 친한 걸 아니까 이쪽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수철 보좌관한테 제가 이거 쓰리쿠션 출신. 그렇죠. 네. 그렇게 탁 하면 친하니까 네. 기자가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도 저랑 친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처에다가 이런 자료를 줘 그러면 네. 거기서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눈치 못 채게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노하우라는 거는 그게 공수잖아요. 공격 수비니까. 현안에 대해서 어떤 어떤 거죠? 그 굉장히 이제 그 내용을 좀 파악한 다음에 네. 그 자료 요구를 좀 디테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요청하는 것과
내용을 좀 모르는 상태에서 기초 자료부터 이렇게 요구하는 게 기관도 응대 방식이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내용을 다 알고 이렇게 하구나 그러면 이미 알고 들어오는구나. 네네. 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보유액 현황이라든지 네. 이게 좀 이제 그 비공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고 이제 막아달라고 문자 좀 오셔가지고 막 설명하는 경우 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군요. 유성훈 부장은 어떻게 하세요? 뭐 체계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여러 회장님들도 이제 후배들 강의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또 하는데 그 맡고 있는 상임위 특성에 따라 좀 달라요. 저희 같은 이제 국토위나 이런 데는 현장이 많잖아요. 네. 현장에 직접 가서 근데 이제 그쪽 상황 그쪽 상대방도 부정할 수 없는 것들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차를 두고 자료 요구를 해요. 여기에 요만큼 요구했다가 한참 지나서 요만큼 요구했다 이게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면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금씩 업무 영역이 다르지만 이게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여기 요구했고 저기 요구하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죠. 야. 이렇게. 그리고 또 김철 이제 부장은 어떻게 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네. 자료 없음이라고 하는 증거 자료를 받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보통 보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네. 잘 모르는 질문 같은 경우는 거의 세 줄짜리나 뭐 네 줄짜리로 되게 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2차 질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끔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도 그걸 빠져나가기 되게 어려운 거죠. 표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보가 없다거나 뭐 아니면 개인 정보라고 그러면 뭐 김땡땡 이렇게 주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네. 대비라고 하면은 열람을 반드시 요구하고 그다음에 자료가 없다고 하면 자료 없음을 증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회신을 해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료도 자료지만 기초 자료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보좌관 회장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는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해도 그 로우 데이터를 내놓는 순간에 그걸 해석하는 보좌관들이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정보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요구했던 자료 그다음에 언론에 난 기사 그리고 네. 의원님께서 그 보셨던 시각을 또 종합하다 보면 미처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는 감추려고 했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밝혀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이제 예. 저도 2002년에 들어왔지만 야당 10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2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도 요령이 생겨요. 네. 감추려고 하고 제출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내든가. 근데 몇 가지 저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심영래 씨가 그 영화 기금 지원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네. 이 사람들이 서류를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위조한 거를 제출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봤는데 딴 서류 보다가 원본 자료가 끼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자료 요구를 해도 그래서 저희 야당 할 때 한참 그런 법들 많이 냈는데 네. 서류 제출에 대해서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 처벌을 세게 하자.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런 사례들 때문에라도 야당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네. 하물며 그 자료 요구서를 보낼 때 네. 저희가 이제 공문서 목록 같은 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또 불리한 걸 이제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많이 했는데 불리한 공문서 목록을 빼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더 자료 요구를 또 세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공문서 위조에라서 크게 처벌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안 걸리겠지, 숨기겠지 요령이 많이 늘어서 야당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었죠. 지금은 좀 편안하십니까? 이제는 국정을 챙겨야 되니까요. 저희도 또 야당 이야기 하니까 예, 김철 부장. 저희도 이제 야당이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의 발걸음과 그다음에 와서 그 대화하는 이렇게 방식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자료 요구를 해보면 되게 많은 경계를 하고 저희 자료를 야당에서 뭘 달라고 한다. 저희가 야당에서 주려가면 막 되게 겁부터 내고 막 긴장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오는 속도라든가 양의 그 질이라든가 양과 질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여당에 비해서는 좀 많이 유성훈 부장께서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제가 저희 국토위에 같이 일을 하는 야당 보좌진들은 제가 야당이란 어떤 것이다, 자료 요구는 어떤 것이다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건 좀 더 꼼꼼해지고 아까처럼 박동원 보좌관님 말씀하셨듯이 현안을 잘 파악을 하고
소위 말하는 핀셋 요구, 음. 꼭 필요한 자료를 적시 요구하고 또 필요하면 담당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서 네. 자료가 좀 충실하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 방송을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보고 있을 텐데 박동 부장 알고 계시죠? 저희 지금 이 방에서 국정감사 노하우를 지금 다 대방출하셨습니다. 아,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제 언론의 보도를 전제로 저희가 또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코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의원실을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그 보시면 아시나요? 이 사람이 기자구나. 안 그러면 뭐 잡상인이구나. 안 그러면 민원인이구나. 안 그러면 공무원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딱 보면 대충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나요? 예, 예. 일단 그 뭐 박동 부장. 약속을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에 출입할 때 누가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사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면 한 2년 정도 이제 여기 이제 그 국회 출입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한번 안면을 트면 당연히 알 수 있고 음.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민원을 갖고 갈 텐데 좀 만나달라 그런 민원이 이제 약속 시간을 잡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기관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국회 대관 업무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 출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통성명 서로 인사들은 하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또 그 한 그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업무를 하시니까 이제 관계 그 외에 이제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예. 그 지역 민원이 이제 뭐 의원실 지역구 네. 같은 경우는 의원실에 이제 지역 민원 좀 네. 해결해 달라고 막 엄청 많이 찾아오잖아요. 엄청나죠. 예. 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 일단은 이제 박동근 부장. 민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이 이제 끝난 민원도 있고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예. 뭐 승진, 인사청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건 할 수는 없고 음. 그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이제 좀 받는 수준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에 가면 이제 저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내려가 가지고 토요일 날 쭉 이렇게 민원인들 만나시는데 그럼 그 민원을 갖고 이제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그 보좌관들이 예. 다 정리하는군요. 네, 민원에 대해서 어. 이제 그걸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결이라는 게 이게 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결론까지 다 내주는 그런 뭐 상담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부당한 대우가 있었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에서 뭐 누가 학대가 있는데 CCTV 뭐 이렇게 뭐 안 내놓는다. 그러면 네. 이제 그거 확인 같은 것들 이제 절차를 좀 거쳐주는 것도 있고 음. 뭐 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예, 김수철 의원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민원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그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지금- 하루를 잡아서 의원님 자랑하시는 거죠? 네, 아니면 민원을 하는데 민원을 받다 보면 아까 이제 되게 유형들이 되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파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되게 관공서에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못 알아듣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사실 파악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또 고질화된 또 민원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주 민원들은 사실은 뭐 되게 해결이 어렵고 또 시간이 걸리는 민원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정책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또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그런 법안을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요. 네. 근데 그런 소소한 관심들이 과거에 비해는 아마 좀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보좌진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잘 수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윤성훈 부장께서는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저는 근데 이제 김영란법 조금 말씀드리면 네.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둘 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네. 청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원인의 유형에 청탁과 이렇게 따라서 내용에 다릅니다. 따라서도 예.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위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지역 구민들 그냥 전 국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곳 내지는 정말 풀 수 없는 곳에 와서 그런 것들이 와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민 신문고네. 예, 이거 한풀이 하시는 분도 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법적인 형태로 그거를 청탁이냐 마냐 가지고 그 자로 제듯한다는 거는 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 어느 분 얼마 전에는 하도급 문제인데 네. 한 100억 원을 떼인 분이 오셨어요. 한 60대 되신 사장님이신데 이 대기업한테죠. 예. 이제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오셨어요. 약속도 안 하고 오셨어요.
딱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직원들 말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수기로다가 억울한 걸 적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 대신해서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청탁으로 볼 수 있을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 그거를 가지고 왜 너네들 여기 괴롭히니 얘기한 게 그러면 압력일까? 사실은 되게 경기가 모호한 게 많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건 해결됐습니까? 사실은요. 네. 그 대기업이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아, 어디입니까? 건설사입니다. 아, 건설사? 네. 그거 저희 자료 꼭 주시면 저희가 네. 기사로 꼭 기소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 예, 예. 그런 건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내일이 없는 회사라고 지금 네. 주변에 소문 나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국회의원들도 너무 바쁘니까 그 상황을 또 보좌관들이 또 백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잘 안 됐을 때는 그 민원인들이 와서 외려 횡패를 부리는 그런 경우도 행패까지는 있다고 아니어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 대체적으로 민원을 보면 그 의원님을 만나고 싶어 김수철 보좌관. 예, 의원님을 만나고 아, 그렇죠. 예, 의원님한테 직접 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하는데 보좌관 당신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러는 경우에 그걸 접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걸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서 의원님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을 직접 뵙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나와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되게 좀 난처할 때가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 우두머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그런 있어서 게 있죠. 네.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막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요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막무가내로 그러면 속상할 때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좀 뭐 말이 안 어떤 되는 보좌관? 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또 그게 또 효과가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는 일단은 뭐 이 억울한 사안들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대응해 드리고 이 어떻게 이제 결과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유공자로 좀 이제 그 미망인이 아, 예. 남편이 이제 그 시청 직원이었는데 과로사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집에서 이제 그 돌아가셨기 그렇죠. 때문에 업무상 업무랑 근데 이제- 연관이 없다 뭐 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도 이제 행사 준비 때문에 새벽 이제 거의 밤을 새우고 이제 일을 한 게 이제 인정이 돼서 네.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걸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증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막 뭐라 그래서 당신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증언을 이제 그때 다 해줘서 그분이 이제 그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이제 등록이 된.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문자를 이제 뭐 평생의 은인이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러니까요. 예. 옛날 같으면 뭐 떡이라도 들고 와서 고맙다 그러는데 지금은 떡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네, 저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야. 근데 그 추석이나 뭐 설 명절 때 항상 이렇게 언론사들이 카메라 그 앞에 그 의원회관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냥 선물을 그냥 산더미처럼 받는다 이런 보도를 때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김영란법이 네. 적용이 어떤 돼서 거죠? 선물이 일단 5만 원 이상 이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올해 굉장히 이게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 스스로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공직자들은 조심스러워하죠. 예. 이 말씀 중에 이제 생각난 게 오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SNS를 통해서 모 의원실에서 이 그 국정감사 출두하는 명단이 사진으로 막 돌아가지고 그게 저희 정무위 쪽에서 모 의원실에서 이거를 작성을 이제 증인을 누구 부를까 이제 작성을 했는데 뭐 증인 신청 아직 취합도 안 했는데 이제 의원실 자료를 뭐 마치 이렇게 그 상임위 전체에서 취합된 걸로 해가지고 돌았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이 근데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대부분 그 대기업들의 총수들이나 이런 이름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뭐 해당 그룹에서 물어봤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예.
보통 이제- 만약 그렇게 명단이 올라가면 의원실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관 담당들이 찾아오죠. 문지방이 네. 닳게 찾아오죠. 예. 네. 뭐라 그러면서 좀 빼달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은 뭐 아직 빼달라는 네. 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불러 나오면은 네. 그 대관 그 업무를 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 민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김영란법은 직접 대상자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그거를 못하도록 돼 아,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다. 예전과는 좀 실명제로 다른- 또 바뀌었잖아요. 예, 예, 증인 그래서- 신청할 때 네. 증인 신청한 유상훈이요? 의원의 실명과 네. 사유를 이제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 마구잡이는 못 하실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장 나와 하듯이 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그 사장이라고 해도 실질적 오너가 아니면 네. 결정이 쉽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옥신각신을 할 텐데 네.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해소되는 여러 가지 이 민원 소위 말해서 그 대기업들이 그 해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것도 없잖아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남은 시간 동안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 난 다시 태어나도 보좌관을 할 것이다. 어떠십니까? 난 다시 태어나도 보좌관을 할 것이다. 박병 보좌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좀 새로운 세상을 좀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그 하는 상상도 해보는데, 예. 다시 태어나면 보좌관 말고 다른 더 좋은 걸 좀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예, 김수열 보좌관. 그냥 의원을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출직 아까 선출직이고 선출직으로 시의원까지 하시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시의원이면 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네, 이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이렇게 선출직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부침이 존재하잖아요. 네. 낙선과 당선 사이를 오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어떻게 여러 지인의 추천이 있어서 저는 이제 와서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다시 태어나면 이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안 하고도 그 이 정도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정치 학교라든가 정치 교육을, 그러니까 리더십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경험을 하거나 이제 국회에 와서 경험을 쌓아서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길을 가는데,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말 그러지 않는 다른 루트도 개발이 돼서 이제 그 현장에 계시다가 또 정치적인 소양을 쌓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저 진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면, 그런 이상적이지만 그게 근데 하면 이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동호 이게 보좌관. 의원님이 그 이제 뭐 유명한 배우라고 그러면 보좌관들은 이제 뭐 그 스텝이나 또는 네. PD 연출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드러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죠. 그 그렇군요. 보좌관들이. 예. 윤상호 보좌관은 다시 태어나면 보좌관 하실 겁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사실은 좋은 의원님들을 모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지향점이나 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서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상임위 계속 옮겨가는데 이 직업이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층층시야 결제받는 삶이 아니거든요. 위원님하고 코드만 맞고 생각만 같으면 그 일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스릴이 있는 또 직업이기도 해요. 예. 야, 스릴이 있는 직업. 이건 좀 보니까 천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윤상호 보좌관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보좌관 직업이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모셨던 의원들까지 다 호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보좌관으로 취업시키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말이죠. 그 이번에 김영주 장관 정책 네. 보좌관에 대한 구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친구를 네. 여기 녹화 끝나고 난 날 네. 밤에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문고리 만났다.
노동부 장관 문고리 만났다. 예. 예. 사실 그 친구도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정도로 할 만큼 간이 큰 친구가 아닙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의원이 이제 장관이 네. 되면 그동안에 이제 어떤 같이 거죠? 일해왔던 이때 직원들이 일단은 어떤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 하는 거지 뭐 문고리가 돼가지고 전행을 하거나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래도 김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국정의 어떤 정책 보좌관하고 네? 국회의원의 지위는 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보좌관은 이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걸 돕지만 어떤 정책 보좌관이 되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네. 과도하게 어느 특정 분야라든가 뭐 정치적 이념화된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정책 보좌관의 어떤 자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채용 절차에 문제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개인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야,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유상보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저기 정책 보좌관들의 역할이란 게 네. 그 정권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장관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그 실천하는 그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일정 부분 대통령이든 정권이 갖고 있던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일관성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예. 폄훼하거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첨언하자면 아까 네. 그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과거에 정책 보좌관은 되게 와서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자리만 차지하거나 당의 어떤 일들, 국회 업무만 봤는데 아마 이 보좌관은 이제 뭐 열정이 넘친다거나 해서 이제 업무를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또 하나 생겨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분께서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어떤 네. 그것도 국정의 흐름들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하긴 뭐 장관이 갈 때 자기 보좌관 데려가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는 그 생각을 이상하지는 않은 거고 해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울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네.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구별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게 중요한 그렇군요. 네. 것 같습니다. 그 보좌관이 보는 대한민국 국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상호 보좌관? 그 오늘 꼭 한 말씀 드리고 네. 마칠까 저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네. 뭐냐면 그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표현들을 사실 여의도 보좌진들이나 의원님들도 많이 쓰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부딪힘만 있지 그 부딪힘을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의 모습이 없다는 건데 네. 그 중에 우리 옛 어르신 선조들께서 가르쳐 오던 지혜 중에 하나가 염치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말을 바꾼다든가 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말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네. 이거는 사실은 모렴치한 상황이거든요. 네. 상식과 마찬가지인 건데 정치가 그런 염치를 찾는다고 하면 여의도 정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예, 김수호 저는 사실 보좌관. 며칠 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회로 가자고 하니까 막 그분께서 되게 얼굴이 울글럭부럭해서 막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포크레인이 있으면 저 국회를 딱 떠가지고 그걸 한강에다 갖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이제 또 정치를 지망하고 보좌진 입장에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보좌관이 아닐 때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 근데 여기 와서 그 우리의 선배 의원들께서 아니 이제 이게 옛날 의원님들께서 그걸 그 했던 발언들이나 이런 네. 고민들이 그래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는 그걸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속기록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걸 틀리다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으면 여야가 바뀌더라도 저는 국회가 인정을 받을 텐데 입장이 변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면 국회가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짧게 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역지사지 해야 됩니다. 역지사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술상자로 정해본 국회의원 보좌관, 이제부터 마술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술상자에게 응원을 좀 보내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